그녀는 내 곁에 누워 있었다.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마치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사람처럼 온몸으로 죽음과 맞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2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내게 진심을 보인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무너진 이유를 알아챘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제 정말 그녀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이야기는 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며 끝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감정의 교차점에 닿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모든 것을 잃어가며 끝끝내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자신이 선택해야 했던 마지막 결정에 대해 담담히 써 내려간 기록이다. 아무도 몰랐던,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한 남자의 조용하고 길었던 고백,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다짐은 평생 단 한 번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품어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지독하고도 끔찍했던 1년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몇 주 전쯤이었다. 현관에 새로 설치한 CCTV 화면 속에서 나는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다시 나가는 장면은 끝내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날 그 영상은 습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삭제돼 있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고 나는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혼자만의 작은 탐정놀이라도 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추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진은 내 움직임을 간파했다. 내가 출장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뭔가 들켰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집 안 곳곳에 실내에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말없이 1년 가까이 이어진 불륜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차갑고 조용했으며 그동안 내가 병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집을 비운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노라고 말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수진은 말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어.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이혼에 대해서도 말했고 가능한 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집을 팔아 절반으로 나누고 이자료도 일부 지불하겠다고 했다. 남아있는 빚까지 반으로 나눈다면 그나마 서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고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무언가라도 부딪히고 소리치고 울고 싸워야만 마음이라도 풀릴 것 같았는데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화는 천천히 차곡차곡 쌓여갔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 불쏘시개처럼 쌓인 감정은 점점 복수라는 이름으로 형태를 바꿔갔고 나는 그런 나 자신이 두려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그녀를 비난해본들 믿어줄 사람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 남자는 이혼한 싱글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단순한 욕망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게 수진의 첫 외도였는지 그것조차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고 무너지는 감정을 애써 눌러가며 그 자리를 놓아버렸다.
그 시기는 나에게도 참으로 민감하고 위태로운 시점이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버거웠고 정리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쌓여 있었으며 정작 내 삶이라는 건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지는 말했다.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수진도 알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감정, 그 배신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겉으론 평온한 척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엔 여전히 그날의 분노와 상처가 엉켜 있었다. 사실 수진을 만나기 훨씬 전인 25년 전쯤부터 나는 이미 마음 한켠에 커다란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내 안에 깊게 새겨진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가끔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어쩌면 우리 관계라는 것도 그 상처를 감추고 덮기 위한 일종의 도피처였던 건 아닐까. 나는 원래 한 번 마음을 내어주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주었고 결국 끝내 상처받은 사람은 나 혼자였다. 그 결과 지금의 나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고 연애라는 단어 자체가 공허하고 더덥게 느껴진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허무하고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제는 따지고 싸우고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복수도 폭로도 아무것도 더는 의미가 없다. 그저 감정 없는 두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뿐이다. 자존심까지 무너져버린 지금.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일도 결국 인생의 수많은 실패 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알고 있었던 삶은 이미 끝났고 지금의 나는 감정이라는 것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움직이기만 하는 무표정한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집에 가고 싶진 않지만 짐은 챙겨야 한다. 언젠가는 정리해서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 테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하기만 하다. 모든 게 엉망이다. 아니, 정말이지 형편없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삶은 뒤엉켜 있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한 사람에게 전부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 남은 건 텅 빈 미래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요즘 내가 아침마다 억지로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도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혼만 정리되면 적어도 그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속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나는 그 고통을 매일같이 되새김질하듯 반복하고 있다.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때 함께 웃고 있던 사진들을 마주할 때면 왜 나는 이렇게까지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떠나고 싶었던 건 분명 나였는데 정작 그 뒤에 남은 건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미련뿐이었다. 밤이 되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이불 속에 몸을 누인 채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만 되낸다. 내가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나는 누구에게도 충분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까지 형편없었는지, 그리고 왜 나는 언제나 지는 쪽이었는지. 이제 나는 늙었고 너무 많이 부서졌으며 이런 삶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희망도 꿈도 다 사라졌다. 남은 건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뿐. 나는 그 생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어젯밤엔 더 깊은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녀는 내가 집을 떠난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다.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단 한마디, 괜찮아? 그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그녀는 지금도 아마 그 집 어딘가에서 평범한 화요일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TV를 틀어놓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드라마나 보며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녀의 일상이 떠올랐고 그 사실이 점점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경 쓰이는 나 자신이 더욱 싫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그녀를 남겨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면과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엉켜버려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떠나고 싶어 했던 건 분명 나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 이별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혹시 그녀는 알았을까? 내가 끝내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걸. 혹시 내가 결국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전의 사랑? 아니, 적어도 그건 아니었다. 섹스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그녀는 냉정한 말 한마디조차 없이 그저 단 하나의 행동으로 우리 사이를 스스로 끝내버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그녀가 나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녀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지난 1년 내내 나는 그저 눈먼 바보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바보였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보일지 모른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었고 나는 내가 중심이라고 믿으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선택과 감정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어떤 선택권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리에서 그저 조용히 밀려나왔을 뿐이었다. 나는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채로 내 자리에 앉을 다른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고 그 흔한 사직서 하나 내던지지도 못한 채 작은 박스 하나 들고 말없이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그 남자, 그도 솔직히 한심해 보였다. 하지만 어쩌면 나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른다. 괜히 이렇게 길게 써내려가고 있는 내 모습조차 한심하게 느껴졌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스스로를 수습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젯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했던 말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사과를 고맙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사과했고 나는 담담하게 들었다. 나는 이번 주말에 그 집에 들를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그곳에 없기를 바랐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상관없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거라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예상대로 수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부정했다. 아니야, 난 당신이 좋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뭐든지 할게.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작년만 아니었다면, 아니, 차라리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불가능해. 1년이나 그렇게 해놓고 그런 너를 내가 예전처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딱 한 가지. 나는 물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조금 후에 돌아온 대답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정말 알고 싶어?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봐.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알아야겠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몇 번 안 됐어. 근데 한 달쯤 지나고부터는 당신이 집을 비운 날엔 거의 매일이었어. 주말도 마찬가지였고 헬스장 간다고 했던 그 6개월 동안도 거의 매주 12번씩은 만났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몸 전체가 굳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고 토할 것 같은 속을 부여잡은 채 그 고통의 일부라도 몸 밖으로 뱉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 남자와의 시간이 우리가 수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깊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숨이 막혀왔고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 고통의 일부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나는 더 묻고 싶었다. 그 남자가 나보다 나았는지, 내가 못해준 게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어떤 걸 그에게 받았는지.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단지 말했다. 이번 주말엔 그냥 그 사람한테 가 있어. 나 혼자 집에서 짐 좀 챙기고 싶어. 가져갈 집도 없지만 그래도 챙겨야 하니까. 며칠 전 위스키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다. 지금은 다시 일하고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숙취 상태로 우리가 정한 대로 나는 다시 그 집에 갔다. 다행히 그녀는 없었고 문서를 챙기고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에어팟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지하방에서 남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물소리. 위층 욕실이었다. 누군가 샤워 중이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차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냥 앉아 멍하니 있었다. 분노는 끓어올랐고 긴 욕설로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증거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결국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가 나가길 바라며. 그때 새로 이사온 이웃이 인사를 건넸고 나는 담배를 문 채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차고 문이 열렸다. 그녀 수진이 차 뒤에 서 있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웃 앞에서 어이없는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멍했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여기 있어? 그녀는 침착했다. 숙소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헬스장 갔다가 샤워 좀 하고 짐 더 챙기러 왔어. 당신 없는 줄 알았고 지하에 있을 테니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 앞에 선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수진이 아니었다. 짧은 사과, 다시 시작하자는 말. 아직 서로 사랑하잖아. 상담 다시 받아보자. 나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 나가줘. 할 일 있어. 내가 멀리 있겠다고 한 거 기억하지? 그리고 덧붙였다.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일이야. 나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고 거기 앉아 이 모든 걸 적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곧 차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정말 떠났다. 나는 다시 술이 생각났고 짐을 싸야 하는데 선반 위에 버번 위스키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 사실 한 잔은 이미 마셨다. 이 시간에 또 한 잔을 마신다면 오늘 하루는 끝장이다. 그래서 글을 쓰고 있다. 내 손이 다시 술에 닿지 않도록. 긴 밤, 잠 한숨 못 자고 짐을 싸며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함께 고른 물건들, 결혼 앨범, 사진들,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내 감정을 흔들었다. 억누르려 했지만
하나씩 꺼내다 보면 결국 고개를 떨구게 된다. 그래도 중요한 것만은 챙기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가장 아프게 만든 물건 하나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유골함이었다. 우리는 약속했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함께 바닷가에 뿌려주기로.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바다, 그곳에서 함께 바람처럼 떠나자고. 그 계획도 이제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그 유골함을 나와 함께 가져가고 싶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언젠가는 그녀와 이야기해야겠지만 솔직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함을 열어 나눠야 하는 건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사실 우리 둘 다 가질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가능한 건지 변호사에게 물어볼 생각이다. 이미 그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요일 저녁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그거다. 나는 거의 짐을 다 정리했다. 몇 주간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물건들을 챙겼고 그녀는 9시 이후에 온다 했기에 그 전에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이번엔 라우터를 초기화하거나 전자기기를 분해하는 유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았다. 그동안 곁을 지켜준 친구들과 나에게 보내온 메시지들 덕분이었다. 저녁 7시쯤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녀가 나타났다.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나처럼 피폐하진 않았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물었다. 이렇게 빨리 가려는 거야? 잠깐 얘기할 수는 없을까? 이미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지쳐 있었고 강하게 보이고 싶었다. 시간이 없어. 아버지를 도와야 해서 서둘러야 해. 중요한 얘기면 운전하면서 통화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 주말 혼자 있었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망가뜨린 게 미친 듯이 후회된다며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을 스스로 망쳤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기로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녀는 말했다. 왜 그렇게 오래 관계를 이어갔는지, 왜 멈추지 못했는지, 왜 내가 눈치챘을 때조차 계속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나를 속였잖아. 관계를 피하고 포르노로 날 대신했잖아. 우린 그냥 룸메이트였어. 그래도 난 평생의 동반자는 당신이라고 믿었어. 수없이 고백하려 했지만 말하는 순간 내가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 두려웠다고 했다. 이건 내 안에서 시작된 일이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난 상담도 받을 거야. 왜 그랬는지 알아내고 싶어. 그녀는 원래 우리가 가족을 꿈꿨고 심지어 성관계가 없더라도 내 곁에 남고 싶었다고 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 말들은 그저 외도자의 자기합리화처럼 들렸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의 대화를 꺼냈다. 내가 관계를 회피했을 때 그녀는 그걸 거부라 느꼈고 IVF 없이는 임신이 불가능했던 우리가 왜 임신 걱정이냐며 날 몰아붙였다. 입양도 싫다 했고 당신은 가족을 원한 적 없었잖아. 그녀는 계속 말했다. 아이를 잃은 건 나인데 당신은 내가 그걸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 나는 수없이 아니라 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이미 그녀 마음은 떠나 있었다. 그래도 그 모든 시간 동안 난 우리 둘 모까지 사랑했어. 그녀는 또 말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부모님을 돌보던 그 시간. 그녀는 그걸 핑계라고 느꼈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다. 처음엔 복수처럼 시작되었고 감정 없이 육체만을 위한 관계였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선은 흐려졌고 그 남자에게도 감정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 하지만 당신과 나의 감정과는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젠 다 끝난 거 알아. 그래도 혹시 조금만 시간을 줄 수는 없을까? 당장 이혼 말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숨긴 게 많았잖아. 나는 무너졌다. 기회. 1년 동안 나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나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꺼내놓았다. 아이를 갖는 게 두려웠던 이유. 잃을까봐 멀어진 시간들. 그건 내가 상담과 치유를 통해 겨우 이겨낸 감정들이었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 꺼낸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백을 내 등에 꽂았다. 그건 그녀 외도의 정당화가 되었고, 나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 후로 매일 진심으로 죽고 싶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도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에게 그럴 수는 없었어. 그 순간 나는 소리쳤다. 그럴 수는 없었으면서. 이 짓은 1년이나 했잖아. 이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다. 진심도, 약점도, 감정도, 그 모든 게 그녀의 손에 의해 무기가 되었다. 나는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녀는 계속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이야기했지만 나는 더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게 정말 처음이었는지, 더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도. 예정 시간보다 45분이나 늦은 그 순간, 나는 더는 고속도로에 오를 정신이 아니었고, 짐을 다 싣고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해볼게. 운전 중에 연락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운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악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 눈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 긴 길을 달렸다. 그 고통은 D-Day 이후 처음 집을 떠났던 날보다 더 깊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짱한 대낮에 나는 또다시 그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말하지 않았고 보여준 적도 없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과 흔들림이 결국은 흘러나와 그녀에게 닿았을 수도 있다. 진심은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됐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기대를 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그때 내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상황도 없었을지 모른다. 결국 이건 내가 자초한 결과일지도. 작년 가을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의 끝을 상상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자동으로 움직일 뿐이다. 아무 감정도 기대도 없이 숨을 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진실만을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더는 누구에게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것. 나는 행복한 척, 괜찮은 척, 멀쩡한 척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결국 내 손으로 망쳐버렸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필요도 없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녀는 내 마지막 희망까지 찢어내고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상담사와 몇몇 조언자들의 말에 따라 반드시 그녀에게 묻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을 정리했다. 그것은 그녀와 나 사이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더 아픈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화해를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비겁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느냐. 그 한 가지뿐이다. 오늘 나는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나 변호사 고용했어. 너도 준비해. 만약 마지막 기회를 바란다면 이 질문들에 대답해. 처음 외도를 결심했을 때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나? 처음 부적절한 접촉은 언제, 어디서였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가? 마지막으로 그와 연락한 건 언제였고, 무슨 말을 나눴나?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은 있었는가? 나에 대해,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나? 내 단점이나 불만을 성적인 상황에서 언급한 적 있는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당신이었나? 그 사람이었나?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나에 대한 복수였나? 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정확히 무엇이었고 언제부터였나? 그게 드러날까봐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모든 일이 밝혀졌을 때 그 뒤엔 어떤 결과를 예상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다. 나와 함께한 인생을 후회하는가?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전혀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녀 안에는 그 어떤 진심도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며칠째 나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대화를 다시 마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거의 문턱까지 온 이 시점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더 깊은 비수를 꽂아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완전히 이 장을 닫을 수 있을 테니까. 어젯밤 내가 댓글 하나에 남긴 감정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유는 모른다. 아마 알고리즘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누구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그 문장이 불편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배신한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뭐해? 진심으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이미 거짓말에 익숙해졌고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할 것이다. 마치 기회를 얻고 싶다는 듯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고르고 또 골라낼 것이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을 단 하나의 대답, 바로 정직함만은 절대로 없다. 벌써 한 달쯤 됐다. 이 지옥 같은 일상과 방황하는 아내에 대해 마지막 글을 올린 이후로 그 사이 모든 게 조금 나아졌고 또 더 나빠졌다. 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진 않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25년을 함께했던 아내는 1년 동안 나를 배신했다. 나는 병든 부모님을 돌보느라 대부분 집을 비웠고 다행히 지금 부모님은 요양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다. 나는 자주 찾아뵙고 그분은 아직 내 얼굴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함께 쓰던 물건은 거의 다 정리됐고 부동산 거래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금은 직장 근처 친구 집에서 머무는 중이다. 원룸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게 더 낫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날카로운 답변을 보내왔다. 최근엔 예전 집에 문제가 생겨 내가 직접 가야 했다. 큰 손해는 아니었지만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녀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시공업자와 만나 문제를 해결했고 몇 시간 뒤 모든 걸 마무리한 후 집을 나서려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입원했다는 연락이었다. 나는 아직 그녀의 긴급 연락자였고 법적으로도 남편이었다. 그러니 당연한 연락이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기 직전 가슴 통증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결국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극심한 공황 발작과 자해 충동 증상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직장 상사에게 병가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대신해야 했고 의사와 통화한 끝에 병문안이 허락되었다. 그녀가 직접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 충돌 없이 조용히 다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녀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유에서였다.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어디선가 본 전형적인 가해자의 자살 시도 같은 시나리오 같기도 했고 나를 흔들기 위한 일종의 연출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아직 그녀가 상처받는 걸 바라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혹여 이대로 무너지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사실 그녀는 몇 년 전에도 완전히 다른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오랫동안 알아온 만성 질환도 있었다. 그 시절 나는 한 번도 그녀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전심전력으로 함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녀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차갑게 끊어낸 듯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 또한 나 자신을 위한 걱정이기도 하다. 친구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결국 선택은 내 몫이라는 말을 들었다. 변호사에게도 전화했고 감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마세요라는 단호한 조언을 받았다. 사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바람핀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흔한 수법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이번만큼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 이쯤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내 안 어딘가 한 구석은 여전히 그녀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차라리 이 모든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지나치게 단호했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이 순간조차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흔들릴까봐 두려워진다. 제발 비난하지 말아달라. 나는 끝까지 그녀를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건 나의 성격이며 나라는 사람의 방식이다. 의지할 곳도 없이 병든 채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한때는 그렇게 미워했던 얼굴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연민이 먼저 밀려온다. 그래서 나는 담당 의사에게 병문안 의사를 전했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링거와 기계들에 연결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극심한 탈수나 안정제를 맞고 있었던 듯 했다. 그 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한 인간의 실루엣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익숙한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했다. 세상에 어떤 파괴도, 감정도, 거짓도 없는 고요한 얼굴. 내 안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스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우리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야. 그녀는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이야기가 터졌다. 며칠 전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처음엔 또 무언가를 감추려는 시도일까 싶었지만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비교적 공격적인 형태의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나는 방 밖으로 나와야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끝에서 겨우 감정을 다잡은 후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대화로 채웠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끝까지 돕겠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결심이라고. 만약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녀도 나에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물론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그녀가 공황장애를 일으킨 이유는 암 진단 때문이기도 했고 그 주가 생일이었으며 내가 이혼 서류를 보낸 바로 그 시점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한 주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생명마저 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치료비로 내가 망가지는 걸 막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집을 내게 넘기려 했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도 남겼다. 나는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살아남는 거야. 끝까지 싸우는 거. 내가 당신이 죽는 이유가 되어선 안 돼. 어떤 이유라도 그건 안 돼. 그 후로 나는 고속도로를 오가며 일하고 부모님 돌보고 병원 들르고 친구 집에 잠깐 머물다
예전 집에 들러 그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다행히 의사들은 그녀가 자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일반 병실로 옮겼고 오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최소 2비기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그게 사기만 아니길 바라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짧지만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통과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병원 식당 한켠에 앉아 종양내과 의사들을 기다리며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원래 누구에게든 뭐든 해주는 사람이다. 그녀가 나를 이토록 무너뜨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울음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로 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만 조용히 울 수 있다. 나는 지금 다시 우리 둘을 위해 강해지고 있다. 평소에 비관적인 나에겐 너무도 낯선 일이다. 앞으로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그녀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엔 회복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그녀가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시 함께 사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의 감정을 바꾼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혼을 할 생각이다.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같은 집에 머물며 별거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 조언도 들었다. 물론 조건은 있다. 신체적 관계가 없어야 하고 나는 그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치료 기간 중 발생할 모든 의료비에 대해 법적으로 내 책임이 아님을 명시할 문서도 준비 중이다. 그녀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가 돕는 전제이기도 하다. 나는 그녀에게 명확히 전할 것이다. 내가 도와주는 만큼 너도 공정하게 대응해야 해. 이혼 절차를 끌거나 방해하지 마. 이 결정은 마치 삶을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실이 솔직히 무겁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끝에 와 있다. 며칠 내로 그녀는 추가 생검과 대규모 수술을 받게 된다. 치료 방식은 매우 공격적이지만 지금은 전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부적인 것은 이제 의사들의 영역이고 나는 그저 이 과정을 함께 견딜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외도가 결과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한 셈이다. 그 관계가 아니었다면 진단도 치료도 모두 너무 늦었을 것이다. 결국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한 번의 승리를 얻은 셈이다.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간다. 그녀와는 다른 길이지만 지금 잠시 겹친 이 길 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은 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내가 선택한 방식이다. 이제는 어떤 관계에도 의무감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애착은 결국 고통만 남긴다는 걸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배웠다. 내가 이토록 상처받은 건 결국 그녀를 너무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쌓았고 그 기대가 감옥이 되었다. 지금 나는 그냥 이 길을 혼자 걷는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나 역시 누구의 그림자도 되고 싶지 않다.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덜 미워할 수 있는 방식이라 믿는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그녀를 돕기 위해 함께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별거 상태는 유지된다. 이 결정이 옳다고 믿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다시 감정에 끌릴까 봐 불안해진다. 무엇보다 내가 충분히 친절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예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24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아무 외도 없이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녀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결혼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는 애써 붙잡았지만 결국 이혼했고 다시 삶을 세워야 했다. 그 말이 오래 남는다. 차라리 외도 전에 말해줘. 그냥 떠나줘. 그게 정말 위안이 될까? 모르겠다. 어떤 방식이든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아프다. 그게 날카롭든
무디든 결국은 같은 고통이다. 나는 어쩌면 그 사람만큼이나 허우적댈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속이지 않았다. 그것만큼은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언제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요즘은 그녀를 자주 마주친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다. 그건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다. 나는 지금 아주 이상하고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 곧 이혼할 아내의 투영을 도와야 하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어중간한 상태가 끝나고 완전히 벗어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간병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이건 내가 만든 고통의 긴 여정에 또 한 발을 들이는 일이다. 그녀를 돕겠다는 결정을 후회하진 않지만 함께 머무는 시간 동안 연민과 거리감을 유지할 자신은 솔직히 없다. 나는 착한 남자, 공동이존, 백기사 콤플렉스에 대한 책도 읽어봤고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과거의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에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만약 내가 종교인이라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런 자격조차 없다고 느낀다. 어차피 내가 만든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제부터 병원에 있다. 그녀와 함께 수술 도중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혈압 조절이 안 돼 수술을 중단해야 했다. 종양 일부는 제거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결국 어젯밤 다시 출혈이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술실로 옮겨졌다. 새벽에 수술은 끝났고 지금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다. 의료진은 뇌졸중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는 이틀째 잠을 자지 못했고 그녀가 정말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약간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있었다. 첫 수술을 기다리며 그녀의 업무용 휴대폰을 잠깐 받고 그 안에서 외도 상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잘 지내?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일주일 전쯤 도착한 문자였고 그녀는 요청대로 지우지 않았던 것 같다. 보는 순간 속이 다 뒤틀렸다. 더 이상 그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진 않다. 다만 나는 예전에 그 남자를 추적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뻔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 그녀는 다시 그와 접촉했다. 이유는 법적 조치 방지였다고 했지만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낸 메시지도 보게 됐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 봤다는 걸 내게 말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 나는 그녀의 메일과 기록도 살펴봤다. 새로 드러난 건 없었다. 하지만 그게 나의 결심을 흔들진 않는다. 나는 이혼할 것이고 그녀가 살아남든 그렇지 않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도울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엉망이다. 그녀는 살아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을 수도 있다.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둘이 이 이야기를 다시 나눌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든 악화되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감당할 몫을 다할 뿐이다.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저 그녀가 괜찮아지길 바란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 단 몇 시간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란다. 며칠째 잠들지 못한 채 병실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막상 눈을 붙일 수는 없다. 부모님도 며칠째 찾아뵙지 못했고 하루치 약만 챙겨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런 불안이 끊임없이 스쳐간다. 그런 내게 익명의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이 있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회복을 바라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명예와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다. 비행기에서 먼저 산소 마스크를 자신에게 씌우는 이유는 그래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나는 그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도 여전히 병실 옆에서 자리를 뜨지 못한다. 오늘 밤 그녀의 상태가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그래서 약도 챙기고 문도 붙일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남아 돌보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낸 마음은 적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이 모두 사라진 자리엔 책임이 남았고 배신을 넘어선 곳엔 마지막 연민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다시 사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그녀 곁을 지켰다. 이 이야기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고자 안간힘 썼던 기록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온기란 게 얼마나 처절하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